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 코로나가 지금 관계가 남편도 이 얘기를 했죠. 그 하루 이틀에 끝날 것 아니냐. 그렇다고 내가 집에만 맨날 있을 수 없으니까 나 해외에 나가야겠다. 네, 그런데 그렇죠. 이 코로나가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일상화될 가능성도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비상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그 비상상태라는 것을 누가 결정을 정권이 다 결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른바 어떻게 보면 코로나 긴급조치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법적으로 그게 정부가 다 결정해도 되느냐 말이에요. 대통령이 다 지금 긴급 상황인데 무슨 소리야. 총리가 또 나서가지고 고향도 가지 마라. 전부 그거 아닙니까 추석에도. 그리고 지금 9일날 한글날 이것도 지금 원천 봉쇄라. 다 이렇게 해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라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그냥 독감처럼 이제 일상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하고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뭐 항상 이렇겠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물론 막아야 되고 코로나를 갖다가 고의적으로 퍼뜨리면 안 되고 그다음 실수로도 퍼뜨리면 안 되죠. 특히나 고령층한테는 그거는 맞는데 저는 저번 이 자리에서도 법치주의를 가장한 그 독재 그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방역 누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그럼요. 누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행정 조치나 이런 거는 있죠. 비례와 형평이 필요하다. 균형. 예, 그런 말씀. 그러니까 막는 거 좋다. 그 막는 거에 합당한 정도로 국민의 인권을 제한해야지 과도하게 막는 걸 넘어서 그 우리 있잖아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선관 태우. 지금 이 정부는 뭐 이거 초과선관 태우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걸 막기 위해서 그게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뭐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한 5 정도에 그치면 되는데 10까지 조치를 취하는 물을 갖다가 지금 초가집에 지금 조그만 한두 평 되는 원두막에 불났는데 소방차 한 300대 동원돼가 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옳은 말씀이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모든 민주주의하고 그다음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은 형평과 균형이다. 형평과 균형에 맞지 않으면 그 의도가 비록 내 국민 생명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했다 하더라도 그 균형이 맞지 않으면 제3자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코로나를 이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탄압한 데 쓰이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도 서울랜드 같은 조치를 취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구나. 좀 과도하지만 이 정부가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이 집회도 금지했구나. 조금 이해가는 면이 있을 수 있다 하는데 그 조치는 전혀 나 몰라라 하고 그 국민을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과도하게 또 제한하고 그러니까 이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의지가 과연 있느냐를 의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개신교계 지도자들 그 모임 간담회가 청와대에 있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지도자들이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는 개인의 집회, 시위, 종교 자유 그러니까 기본권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걸 보고 놀랐다. 그런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헌법이라든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행정명령으로 구청장이 무슨 도지사가 무슨 장관이 이렇게 해갖고 기본권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그건 마땅치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교계 지도자들도 우리가 뭐 교회가 어떤 코로나 확산의 그런 진원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 권리까지를 과잉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구 같은 데서도 우리는 지금 K-방역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뭐 철저히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그 추적을 하고 차단을 하고 격리를 하는 건 좋은데 서구에서는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인권 침해 위험이 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인권 침해 문제를 떠나서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까지를 지금 원천 봉쇄해버리고 민주주의 근간인까지 전부 다 없애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긴급조치를 넘어서 이거 뭐 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민주주의 근간을 없애버리고 이것이 지금 코로나 방역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목적으로
지나치게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지난 10월 3일 그 차벽을 보고. 그러니까 그 좀 전에 서구 유럽에서 그 유럽이라고 우리보다 안전의식이 더 철저한 나라들이죠. 예. 그런데 프랑스 이런 데서 이런 걸 우리는 식당에 요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QR 코드 다 그거 찍고 찍죠. 그러면 제 정보가 있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동선이 다 파악됩니다. 그게 아, 그러고 가서 또 전화번호까지 쓰라 다 그러고 쓰라고. 개인 정보가 막 다 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공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생활 이게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보호도 헌법상의 중요한 기본권이거든요. 예. 그게 전혀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 어떤 인터넷 사이트 가입할 때 개인정보 넣은 게 뭐 이게 그 정보를 갖다 중국에 팔았느니 해가지고 정보 유출 그걸로 손해배상 책임도 지고 뭐 그 통신회사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식당에 가서 내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있죠. 예. 이거 그러면 그런 식당 주인 뭐 다 대부분 선량하겠지만 나쁜 마음 먹으면 있죠. 예. 내 개인 정보가 다 새는 거예요, 그게. 그거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정부가 그걸 조장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서구에서 그걸 왜 안 하느냐? 서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의 어떤 인권 이것도 생명만큼 중요하다. 서구 사람들은 있죠. 민주주의를 어떤 피와 땀을 통해서 쟁취했기 때문에 몸에 체득이 됐어요. 체화가 예. 되어 있어요. 얼마나 체화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 서구는 예. 그 영국의 혁명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예, 자란다고 해요. 뭐 그런 이야기가 할 정도인데 우리는 사실 민주주의를 2차 대전 끝나고 미군이 진주하면서 무슨 선물처럼 받았어요. 네. 그 우리 사실 자기가 그 저게 여름날 대학볕에 나가서 돈 번 돈하고 그다음 누가 부모님이 용돈 준 돈하고 가치를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돈은 같은 액수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선물로의 민주주의로 보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서 선물 준 거는 선물 좀 뺏어간다고 크게 내가 대학볕에서 번 돈을 누가 뺏어가면 그거야 막 엄청나게 화나겠지만은 그거는 있을 수 없겠지만 선물은 뭐 뺏어갈 수 있다. 우리 국민들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 정부가 있죠. 예. 결국은 코로나를 통해서 이용해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갖다가 제한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그 조선 왕조 시대 권위주의 정권 아닙니까? 왕조라는 게. 그다음 일제 그것도 권위주의 정권이잖아요. 그다음 군사 정권 권위 정권이잖아요. 이걸 거쳐오면서 당연히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데 대해 익숙해져 있어요. 나이 든 분들은. 그다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심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국민들이 어떤 전체주의에 대한 어떤 그 승복하는 거 그걸 더 키워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있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은 한 차례 꺾였다. 한참 걸리겠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주의랄까? 예, 국가 그렇죠. 우선주의. 예, 예. 그 우리 국민들의 피부 속에 아주 박혀 체화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특히 우리도 그렇기 그렇고. 때문에 예. 정부가 하는 일 거기에 예.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나오나도 이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처럼 그렇게 방역에 협조는 1등 국민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노무현 정권도 비슷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촛불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광장에서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고 본인들은 민주화 운동을 평생 했던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이다. 실현할 것이다. 그런 또 약속을 취임사에다가 뭐 30몇 가지나 했어요. 6가지를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영국의 그 유명한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이야기한 대로 이 진보 세력들이 권위주의적인 그런 의식이 지금 겉으로 확산되고 있고 발현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의식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저게 프랑스입니까? 영국입니까?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때 혁명 때 그 국민들이 위한 다음에 혁명을 한 다음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로비스피에르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이 공포 정치. 공포 정치 했지 그 않습니까? 단두대에 이슬로 다 날리고. 예. 길레트로 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국민들이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이면 전부 다 우리 나라를 위해 주겠지, 국민을 위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게 만든 게 전체주의고 국가주의거든요. 국가는 나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데 국가는 나를 보호해 주는 게 맞겠지만은 위정자는 그렇지 않다요. 나훈아 씨도 말했잖아요. 정권이라는 거는 내가 내세우는 이념이라는 거는 정권을 잡기까지 필요한 거지. 잡고 나면 민주주의는 정말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한테는. 아까 우리가 그 코로나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자꾸 이제 그 축소시키고 말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으면 민주주의 정말 그 귀찮은 거예요. 만일 공중파가 계속 떠들고, 그 다음 이번에 차벽 뭐 안 쌌으면 그 나와가지고 그 추미애 뭐 구속하라 뭐 이런 차들이 돌아다니고, 보기 싫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그렇죠. 예. 근데 이 40% 정도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권은 진짜 올바른 정권이고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완전 무기란 정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권이라는 건 있죠. 자든 우든 모든 우리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모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권력이라는 건 맛을 보는 순간에 권력의 맛을 보는 순간에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난 싫다. 예? 이런 사람 없어요. 권력 잡으면 전부 다 자기한테 아부하고, 예? 돈 갖다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권력 아까 이해찬 전 대표 말대로 20년, 30년 물론 뭐 사회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은 이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됐으면 기득권 세력이 무서운 게 기득권 안 놀라 그러잖아요. 기득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모든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비판하겠다고 나선 그 시민들을 갖다가 없애는 게 이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한 방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차벽을 보면서 제가 아까 딱 사진 보는 순간에 아, 이 사람들도 자기 권력을 진짜 놓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 서글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과거 뭐 비서관이라든가 수석 비서관 또 비서실장 또 변호사 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을 바라볼 때 또 얼굴은 또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 대선 때 그 문재인한테 표를 찍었던 많은 사람들이 현재 문재인 같은 사람을 예상을 했더라면 찍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달라져 버린 진짜 정치인 문재인의 변신은 너무 180도 달라져 버렸는데 문제는 권력은 어쨌든 잡은 사람은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렇죠. 강화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상권 분립을 해놓은 게 뭡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거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법원이거든요. 사법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10월 3일 행사 때도 박형순 판사가 일부 그것도 다 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원래 정거원 목사가 하려는 그 집회 자체는 불허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동화 면세점 앞에 광화문 거기 작은 집회를 허용했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가서 자기 집회를 만들어 버렸는데 어쨌든 이 박형순 판사가 집회를 허용하고 나서 여권에서 박형순 금지법을 만든다. 그게 박형순 같은 그런 판사 나오지 않도록 금지법을 만들다 하고 또 이 문바들은 청와대 게시판에다 40만 명이나 박형순 해고를 파면시켜라. 아니 대통령이 마음대로 판사를 파면시킵니까? 어쨌든 이원욱이 같은 사람은 판사 새끼, 판세라고 그랬죠. 그런 얘기까지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10월 3일 때는 딱 두 곳 시위를 허용해서 광화문도 아니고 외곽에 그것도 이제 10대도 아니고 9대 미만으로 거기다가 아주 제한을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사실은 시위 형식만 뭐 갖춰서 한 두어 군데 허용을 했지만 시위를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제한을 붙였는데 법원까지도 이렇게 주눅이 들면 되겠느냐. 뭐 그동안 우리 예 변호사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참 어디서 제동을 이제 걸 데가 없어져 버렸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 같은 것이 느껴져요. 제가 이야기했죠. 박영순 판사 그때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청와대 청원하고
그다음 막 그 댓글 올리고 예. 이게 사실 판사의 판결에는 그 자체는 이미 끝나고 영향이 없죠. 그렇지만 판사들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이런 걸 자꾸 당하면 있죠. 스스로 위축된다고요. 주눅이 그럴 들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주눅 들잖아요. 예. 그 이번 보니까 그렇게 내가 뭐 나가서 데모할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데모할 것도 아니고 그거 뭐 제안하는 거 그냥 금지 그대로 인용해봤자 예. 누가 욕은 조금 하겠지만은 그 보수 이쪽 사람들은 어떤 그 댓글 달고 해도 극악스럽게는 안 하더라고요. 물론 뭐 태극기 부대 일부는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댓글 달면 아주 조직적으로 하니까 판사로서는 그리고 또 인사권도 있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 그런 사람도 잘못 보일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한테 돈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금지 해제해줘봤자. 그러니까 자꾸 판사들이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법관들까지 계속 이게 잘못된 민주주의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이쪽으로 계속 들어와서 가고 있는 거죠. 사법부를 갖다가 계속 이런 그 공중에 사법부는 보호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요 무슨 권위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집단인데 무슨 힘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칼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걸 총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면은 제가 그 옛날 종편에서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 관여하는 그 게시글, 청원글, 그다음 판사에 대해서 도저히 청와대 권한이 아닌데 그 올리는 글, 그건 삭제를 이걸 해버려. 삭제하든지 못 올리게 아예 조치를 취한다. 예. 요새 뭐 AI로 전부 다 저희 네이버 보니까 숨기더라고요. 그 악성 댓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서가 대통령이 한마디 해줘야죠. 그럼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건 상권 분립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당신 청와대에 올리더라도 삭제를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충정은 알겠지만은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다. 이렇게 못 올리게 해야 되는데 마치 그거 하나 올려놓으면 또 언론에 또 그 공중파 이런 데서 대서특필해요. 또. 예. 그렇게 하면 모르는 국민들은 이 판사가 엄청나게 잘못했구나. 그렇게 들지요. 그러면 그런 걸 당하는 박영순 판사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주위에 이번에 했던 판사들 안 하죠. 내가 이걸 왜 먹어?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은 충성심에서 그럴 것이고 그 다음 일반 판사들은 SNS에 안 당하려고 그럴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있죠. 지금 아까 국회는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사법부가 유일하게 이 정권을 견제해 줘야 되는데 견제 기능을 이제 완전히 상실해 가는 거죠, 이제. 그게 참 불행한 일이고 그러니까 판사들도 헌법 정신에 의해서 이제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결정을 내리고 최근에 이제 포퓰리즘 그 때법 정신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때법이 제일 헌법 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기는 사람한테 못 해보니까. 근데 판사들까지도 그런 데다가 영향을 받고 거기다가 이제 고출범하한다는 그런 공수처까지 생겨놓으면은 정말 사법부도 완전 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임명이 좋다 하더라도 작은 지방 법원의 원장을 대법원장으로 파격 그렇게 발탁을 해줬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됐으니까 하루를 해도 대법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이 법원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데 또 입은 딱 다물고 있고 시류를 잘 보고 시세의 흐름을 파악해서 판결을 하고 뭐 그런 정신을 가지라고 그런 얘기만 하고 안 그 저는 이번에 그 왜 신모 씨 천안함 폭침 신상철 이름 밝혀도 됩니까? 그럼요. 언론에 나긴 나더라고요. 다루려고 하는 그걸 1심에서 그 유죄 났던 걸 2심에서 무죄로 했더라고요. 저는 저번에 또 저희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그 변호사님 고영주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거긴 또 유죄가 됐어요. 박문진 변호사랑 했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사법부가 이게 기준이 과연 뭔가? 기준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와 이제. 이쪽에 불리하면은 그 유죄, 이쪽에 유리하면 무죄. 어느 쪽인지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말씀하신다니까 그게 지금 명예훼손인가로
아마 예, 예. 그 육군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권인가요? MB 국방장관이 정권에서 했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해가지고 고소를 명예훼손을 고소했는데 그게 그 뭐 질문 제가 미리 말씀드리죠. 뭐 나온 김에. 근데 명예훼손인데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했어요. 근데 그 형법 내가 지금 그 형사 기록을 못 봐서 그러는데 예? 네. 허위 사실이면 공익 목적이라도 유죄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건이 엊그저께 서울 고법에서 고법에서. 6일이죠. 6일 날 판결이 내려졌죠. 윤모 부장판사. 예, 신상철 씨. 예. 이 사람은 이제 민주당 당시 추천위원이죠. 예, 예. 예, 그 조사위원 예, 추천위원. 예. 그분에 대해서 1심에서는 이제 유죄를 내렸는데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 전에 이제 마무리를 지을 것은 예. 이러한 차벽 설치 문제를 비롯해서 예. 지금 법원까지도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와 가는데 과연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과연 방치를 해도 되는 건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시청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사실은 지난한 뭐 물음입니다만은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죠. 답답하죠. 두 가지죠. 해결책이 하나는 뭐냐? 법에 고소하는 거. 예. 하나는 힘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의 저항권을 예, 행사할 수 그러니까 지금 저항권 말씀하시죠. 맹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지금 그 아까 그 차벽 설치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제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수하라는 분들은 그런 저항권을 갖다가 행사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밥 먹고 살 게 충분하니까. 그러니까요. 가서 고생할 필요 뭐 있냐. 옛날에 MB 때 그 차벽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보니까 막 차를 그 흔들고 넘어뜨리고 뭐, 그렇죠. 뭐 막 불태우고 타고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저항권을 진짜 보여주는데 잃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렇죠. 근데 보수 쪽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부가 만일에 진보 쪽이 그 정도다 하면 그걸 겁낼 거예요, 아마. 그 박근혜 정부도 겁낸 거 아닙니까? 촛불 시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겁을 낸 거 아닙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8대0 나온 나중에 역사가 그 판단하겠지만은 저는 알거든요. 헌법재판소 8대0이 왜 8대0이 됐는지를 전부 두려워한 거야. 그런데 이 정권은 보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알죠.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들고 일어나지 뭐 못한다. 며칠 지나면 어디 그 골프 치러 가고 해외여행 요새 해외여행은 잘 못 갑니다만은 뭐 자기 돈 있으니까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러는데 이게 반대는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신사하고 거지하고 싸우면 거지가 이긴다고. 당연하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법에 호소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 헌법재판소 이거 뭐 가봤자 뻔하게 뻔하니까요. 뻔할 뻔자가 되고. 그 오늘 신문인가요? 예. 그 헌법 옛날에 대법관 독수리 오영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됐던 대법관 5명이 뭐 그때 뭐 전모 대법관이라든가 있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또 독수리 오영재가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런다고. 근데 독수리 오영재가 좋아요.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그 헌법재판관 되니까. 그렇지만 판결은 양심에 따라 해야 되는 자기 그 이념에 뜻은.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일치율, 헌법재판 결정되는 일치율이 너무 높아. 76%인가 뭐 거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 갈 데가 없어요. 마지막 언론도 지금 뭐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민주주의가 지금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최대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 국민들은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슬금슬금 순치되고 민주주의가 있어요. 완전히 순치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해도 좀 나았어요. 예. 상당히 민주주의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계속 후퇴하고 있거든요. 참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할지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바로 잡는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국민들이라고 하지만 뭐 저항권을 행사한다고 한들 나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철벽 그러니까요. 방벽을 치고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막는다고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도 코로나 방역에 협조 안 하는 나쁜 사람이라 그럴 거고요.